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현대차 등 자동차 회사가 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2조 원으로서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향후 경제 전망,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처럼 규모가 큰 내구재의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실적도 그리고 또 경제 상황, 경기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자신이 실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화되고 있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하루를 보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을 보면 그저 그런 것 같고요. 한 달을 보면 더 그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좀 놓고 보면 계속 제자리 걸음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모습하고 앞으로 모습이 왜 나오는지 하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제 쪽에서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는 조금 늦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좀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경기가 뭐 그전처럼 그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근데 그런 나쁜 상황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작년 이후로 나타나는 거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장기 금리를 움직여 갑니다. 말을 내서 하든 뭐 테이퍼링을 언제 빨리 하겠다, 뭐 늦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장기 금리를, 주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장기 금리를 훅 떨어뜨린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주식이 갈 데가 없어요. 예. 팔고 뭐 하겠냐라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장기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요. 주가 올라가니까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장기금리 올라가고 나니까 또 주가 올라갈 길이 잘 없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주식하고 채권 사이에 교착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춰놓고 주가 올라가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경기가 진짜 나빠진다든가 또는 뭐 경제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이제 뉴스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이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과 채권 사이의 교착 상태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이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실적이 나왔는데 아무튼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도서부터 한번 따져보면 계속해서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이 되면 보복 소비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러면 경제도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보복 소비는 이미 굉장히 본격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뭐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미 본격적으로 보복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소비를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소비는 보통 서비스 쪽으로 나타나는 소비는 많이 위축됐죠. 예. 근데 서비스 소비가 좀 많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60%가 넘으니까 전체 소비에서. 근데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가 다 위축됐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고 가전, 뭐 텔레비전 바꾸고 가구 이런, 그래서 이 내구재 쪽의 소비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비가 이제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이게 아니더라도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부터라도 이쪽 내구재 소비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 소비는 뭐 가령 우리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겠다 또는 뭐 여행을 더 가겠다,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공급이 굉장히 좀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자동차나 이런 뭐 퍼스널 컴퓨터 이런 거 또는 뭐 가전, 가구 이런 거는 이게 뭐 만들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부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근데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소비의 증가는 사실 90년대 이후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또 90년대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소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구재 소비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이걸 다 부품을 제때 공급을 못 해가지고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불렀거든요. 병목 현상이 생기면 몇 달씩 생산에 위축이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이제 자동차 사겠다 또는 뭐 새로 나온 게임기 사겠다는 수요는 계속 대기하고 있고 매번 또 뭐 공동 구매한다 뭐 한다 어떻게든 소비하려고 소비자들이 노력하는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특히 네. 지금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구재의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건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TSMC가 그만큼의 설비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설비 증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TSMC가 설비 증설이 안 되니까 반도체 생산도 증가를 못 해요. 증가를 못 하고 당연히 이제 자동차 생산도 3월, 4월, 5월 보게 되면 계속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예. 소비가 위축돼서 그런 게 아니고 병목 현상 때문에 생산이 위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강력한 소비가 끌고 가고 있는데 공급 능력이 모자라서 그 수요만큼 생산이 늘어나지 못하고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이제 뭐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는 서비스 소비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이제 증가하는 모양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를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향후 경기에서 내구재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그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내구재 소비 전망이 어떨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줬을 때 그런 얘기들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거 자동차 이런 건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아서 한 가족이 모아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가전제품 이런 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내구 소비재가 지금 계속 많이 가는데 이제 소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 부품의 공급이 원활해지게 되면 이쪽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구 소비재에 대해서. 그 소비라고 하는 게 소비 그 자체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최종 지출 GDP에서 이제 최종 지출을 보게 되면 투자도 소비하고 똑같은 지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강력한 소비가 나타났고 근데 이게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이 맛집 여행에 대한 소비를 크게 늘렸다가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완전히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맛집 여행은 웬만큼은 했다라고 해서 이걸 줄이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 내구재 쪽도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구매를 추세적으로 늘렸을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수요가 예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설비에 비해서 수요가 확 증가를 한 모습인데 이게 계속된다고 보면 기업들이 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향후 한 2, 3년 동안의 경제를 끌고 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거는 설비가 이제 한번 설비가 확대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병목 현상이 몇 달씩 지속되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병목 현상으로 인한 정체 상태 몇 달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게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소비가 소프트해지고 맛집 여행 소비로 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은. 그렇지만 90년대 경제를 봤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 같고 향후에도 이쪽이 이제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맛집 여행보다도 이쪽 내구재 소비, 가전, 뭐 가구 포함해서 이쪽 소비가 계속된다고 보면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경제가 끌고 가는 힘은 강하다. 거기다가 미국이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고 하고요. 이게 전 세계적 기업들의 이제 그런 제조업 쪽에 투자를 늘리겠죠. 그럼 이쪽이 끌고 가는 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경기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소비는 사실 전체 미국에서 보게 되면 한 12%, 13%예요. 근데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경기를 끌고 가는 힘은 강하고 밑바닥에서 이제 60% 정도의 소비는 맛집 여행 다니고 이런 일상적인 소비인데 요게 이제 좀 크게 최근에 둔화가 되다 보니까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요 두 개가 겹쳐서 만나게 되면 경기가 확 좋아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 LG전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도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별로 그렇게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2분기 실적의 그 역할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며, 그 다음에 또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버거형 코인좀이라는 분이 보내셨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은 후에 왜 주가가 항상 떨어지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아마 이거는 종목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2분기 실적이 전형적으로 이 병목 현상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게 병목 현상 말은 있었습니다만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이제 중간재 이런 거 가격이 폭등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고 확보하는 전반적인, 그래서 기업 이익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 이쪽 이제 뭐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주력하고 있는 이 다 내구재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기대치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저는 이게 이제 1분기 말부터 이미 병목 현상이 굉장히 극심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2분기는 부품 원자재를 구한다고, 재고를 확보한다고 기업들이 비용은 확 올라가고 근데 만드는 생산 능력은 한계가 있고 예. 만들려고 해도 반도체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자동차는 생산이 아예 줄어버렸습니다. 예. 생산을 줄여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겠다고 해서 생산을 줄인 게 아니고 사겠다는 걸 계속 이제 몇 달씩 기다리라고 하시고 생산을 줄여버린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나 이쪽에서 순이익이 기대만큼 안 나오는 이유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사들이는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이제 나중에 소비자들을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오겠지만,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건 제가 2분기 초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시장은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2분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병목 현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2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경기가 이제부터 이제 확장 끝나고 이제부터 침체로 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구간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게 아마 2분기에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3분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거는 뭐 1분기, 2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을 전가하고 이렇게 가겠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이익은 늘어났습니다만 매출이 지금 계속 뭐 60 몇 조 원에서 그냥 정체 상태예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저기 생산 늘리려면 이거 없고 저기 생산해서 많이 팔려고 하니까 저기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율이 끝나고 어느 정도 다 생산 설비가 늘어나고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래야지만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아 이게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병목 현상 구간에서는 이게 매출이 안 되건 순이익이 안 되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선진국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주가도 크게 떨어졌고 금리도 굉장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또 유가도 떨어졌고 막 이랬다가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해 와서 그 하락했던 걸 모두 다 커버하고도 지금 더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계속해서 이제 그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이제 델타 변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볼 것이냐라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심각하면 금리가 더 떨어지고 주가도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부정적인, 네,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도 있고, 이게 이제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같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확진자 수의 증가에 비해서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의 증가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처럼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이 없는 상황에서 퍼져나갈 때는 인도는 보면 작년 겨울에 나타났던 확진자의 증가, 사망자의 증가하고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뭐 한 서너 배 증가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사망자 수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선진국도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이게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곳으로 확산되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경제 타격을 줄 만큼 이게 중증이나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차해서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 큰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이거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예.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거랑은 확실히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그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은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전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백신 그리고 또 그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그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또 한쪽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버블에 대한 공포, 이게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꼭지점 공포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펑 터져가지고 촥 떨어져 버리는 이런 공포, 이게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산들의 공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산 버블에 대한 공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자산이 버블 아는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은 예. 뭐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네. 주가만 비싸느냐? 제가 볼 때 채권은 더 비싸거든요. 그게 제일 비싸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혼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른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주식 팔고 뭐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도 비싼데.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채권이 서로 비싼 것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버블 붕괴가 안 일어나도록 서로 받쳐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버블 붕괴가 나타났던 시점은 다들 비싸서 붕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경기가 급냉하는 충격이 들어오면 채권은 비싸도 금리가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주식은 이제 버티질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사이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교착 상태고 서로 간에 지지해주는 이런 건데, 이 버블이 무너지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비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질 새로운 이유가 들어와야 됩니다. 경기 침체 이런 예.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소비나 이런 내구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동안 한 20년 동안 사실 내구재가 디플레이션 압력도 많이 줬고 이쪽에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이 계속 싼 물건 공급해 오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이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기업들이 이쪽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릴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이 돌아가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생긴다, 그걸 그렇게 예상을 저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비싸다고 터지는 게 아니고 터질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경기 침체 이런 건데 지금은 경기 침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버블 위험도 지금 고민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직 버블의 위험을 고민해야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JADBEADW라고 하는 분이 역시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여러 많은 다른 분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미국 금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금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미국 금리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미국 금리가 뭐 경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큰 판단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 추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뭐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이런 걸 거칠 때마다 늘 이런 패턴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델타 변이 확산을 보면서 이거 심각하다. 이거 경기 그러니까 소비에, 그러니까 그 서비스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올해 가을에도 힘들 것 같다 생각하면 금리가 더 내려가겠죠. 예. 뭐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2, 1.3%인데 뭐 1%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델타 변이 확산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이전에 대유행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거 잠깐씩 봉쇄하고 나면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잠깐씩 쉬었다가 경제 활동에 다시 참가하고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나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금리는 다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델타 변이를 이렇게 판단해야 될지 저렇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인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안 맞고도 뭐 저기 그 항체를 갖고 있다 이런 거 포함해서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게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동성 지수 같은 걸 보게 되면 그게 위축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도 보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확산세는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중증 환자, 사망자의 증가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어요. 예. 그 정보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쪽이다라고 판가름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지금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제가 이쪽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반기에 우리가 대부분 많이들 생각할 때에 경제 전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에서 인플레보다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쭉 말씀해 주신 거를 따지면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게 생각해도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만 저는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뭐 늘 한쪽 방향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최근의 상황에 조금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조금 더 길게 경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의 내구재 소비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사람들은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소득의 20% 이상의 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소비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뻗어나가는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뻗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고용률 문제는 저거예요. 고용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구재 공장 돌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장만 기계만 더 늘어나고 예, 예. 하기 때문에 이 고용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향후에 큰 문제가 계속 될 겁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여전히 이쪽에도 이제 고용 촉진 정책을 계속 쓰고 정부 재정이 무너지지 고용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소비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저성장 우려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을 크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성장보다는 여전히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보다 더 크게 이제 보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간단히 한번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고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에? 고용이 지금 뭐 아직까지는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런 뉴스를 봅니다만 뭐 가령 뭐 5년 전에 자기가 어느 카페 알바로 원서를 넣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저기 오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할 정도로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 형태로 계속 돈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렇죠. 바이러스 확산이 또 심각하다고 한다면 또다시 지원금을 줘야 될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그러면 또 고용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예. 백신 접종 이 정도 올랐으면 이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원금을 더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고용이 확 증가하고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